자, 안녕하세요. 주식 클래스의 주식살롱 매주 금요일 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보통 장이 열리지 않을 때 주식에 관한 기본기와 또 중급 과정 이상의 내용을 함께하는 컨텐츠인데,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꼭 알아야 되지만 많은 투자분들이 알려고 하니까 머리가 좀 아프고, 알아도 잘 모르겠고, 사실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시황이란 것 자체가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공부한 대로 똑같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시간에는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23년도 하반기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물가와 국채 금리, 그리고 금리와 주가인데,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물가와 국채 금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고, 두 번째는 금리와 주가죠. 벌써부터 머리 아프시죠? 자세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라는 거는 뭐 우리가 많이 좀 들어볼 것 같습니다. 뭐 보통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죠. 뭐 쉽게 말씀드려서, 소주가 내가 술을 먹었는데 식당에서 한 병에 4,000원에 먹다가 어느새 소주 한 병 추가하려니까 5,000원을 달라 그러고, 또 어떤 데 6,000원이 가려죠. 이런 게 보통 우리가 물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금리라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마냥 느끼죠.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올라가죠. 개인 신용도에 따라도 변합니다마는, 갑자기 내 신용 등급은 변한 게 없는데, 내가 신용 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뭐 1,000만 원을 받았는데, 내가 1등급이라서, 요즘에는 좀 이 신용 등급이 10등급 등급제가 아니고 점수제죠. 점수 예를 들어 900점 이상, 950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면, 야, 이게 이제 뭔가 기준금리가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국채금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금리가 이제 머리 아프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기준금리라는 게 있어요. 기준금리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1번 이렇게 기준을 쓰죠. 그래서 그건 한국은행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줍니다. 근데 당연히 기준금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낮아요. 낮을 수밖에 없겠죠. 한국은 23년도 기준으로 3.5%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기준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상장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이 아닌 채권, 회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회사채 같은 금리가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그 회사채 금리가 움직이는 흐름 자체가 또 기준금리라든지 국채금리의 변동성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 물가와 국채금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화면 한번 볼까요? 글로벌 G20 국가들 지금 물가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는 너무 낮아도 안 좋고 너무 높아도 안 좋습니다. 중국은 지금 물가가 0.1%예요. 마이너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인데,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0.1, 플러스 0.1%라는 거는 중국은 사실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가가 너무 낮은 것은 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높게 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조금 일본 같은 경우는 3%예요. 그러면 일본은 좀 또 앞뒤가 맞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0%예요. 근데 물가가 3%다. 그러면은 거꾸로 봤을 때 맞죠. 좋은 점은 이제 시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투자분들이, 아니 일본은 제로 금리인데 어차피 외충시가 맨날 올라갑니까? 10년 동안 20년 동안 왜 금리를 고정시켜 놓고 올라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제로 금리인데 물가가 3%면 뭘 하면 손해죠? 맞습니다. 은행에 저축을 하면 그때부터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지금은 엔저의 어떤 수혜를 보지만은, 시장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가 조만간에 엔저도 종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슈가 23년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23년도에 일본 증시가 많이 올라갔지만은 어느 정도 이것도 일본 증시 또한 앞으로는 그 기나긴 터널을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좋아서 그러니까 제로 금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다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트리거 자체는 지금 수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 인사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말하면 한국과 일본은 비슷하지만 다른,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공생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일본의 반도체와 한국의 반도체는 아예 반대죠. 일본은 반도체 산업을 키우지도 않고 있고 키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또 수출 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가장 산업 역군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근데 똑같은 통화 환경 내에서 일본의 자동차가 한국의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싸 보이겠죠. 왜 그러냐면 일본은 금리가 0%, 한국은 3%니까. 그러면 결정적으로 통화라는 것은 이제 어렵죠. 통화라는 거는 금리가 센 쪽으로 몰리니까 한국의 돈의 가치가 일본 돈의 가치보다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현대차를 사는 것보다는 도요타를 사는 게 돈의 관점에서는 유리하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서 일본도 어느 정도 지금 3% 수준의 물가 수준이 제로금리 수준에서 높다고 생각해서 이제 YCC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이 최근 2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저물가를 마무리하게 될 때는 어느 정도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기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3.7% 정도 수준이죠. 한국도 지금 물가가 높아요. 뭐 3% 정도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자체가 대략 2% 후반 정도니까 적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많이 높은 건 사실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미국의 물가가 실제적으로 지금 추세를 조금 보게 되면 이건 1년 기준인데 그래도 22년도 9월 달에는 무려 8%까지 갔었어요. 그럼 3%. 근데 아주 이제 10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미국도 장기적으로 물가가 2% 초중반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워낙 코로나 때 집중적으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9%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2%까지 내려가는 데는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최소한 6개월,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동안 봐온 것처럼 결정적으로 파월 의장이든 연준은 미국이 물가가 3% 밑으로, 2%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염려하는, 약간 정말 물가가 높으면 계속적으로 연준은 긴축을 강화하고, 긴축을 강화한다는 말은 뭐냐면 시장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겁니다. 어렵죠. 시장에 풀려있는 돈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돈을 흡수한다는 것은 뭐냐면 돈이 부족해지겠죠. 그럼 돈이 부족해지게 되면 내가 돈을 급전을 땡겨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은 아주 편하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내가 신용도가 좋고 우리나라가 돈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시중은행에 가면 됩니다. 국민은행이든 뭐 하나은행이든 KB은행. 근데 그거 갔는데 거기도 돈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저축은행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식시장에서 용어를 하게 되면 긴축이라는 거, 미국 연준이 돈을 자꾸 이렇게 빨아들이고 시장에 돈을 흡수해버리게 되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금리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고 돌아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금리와 국채 관계는 나름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10월달 접어들어서 11월달 연말까지 보면서 야, 큰일 났다. 뭐 미국도 계속 금리도 올린다고 하고,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2000년대 초중반 이후 많이 올라온다고 하면서 주식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는 돌고 돌고 돌아서 어떻게 보게 되면 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국채금리가 계속 다시 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유동성 흡수에 대해서 과하게 반응하는 거고, 시장에 돈이 풀어진다고, 이게 뭐라고 해야 할까? 부족해진다고 생각하면 뭘 해야 됩니까? 돈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주식도 팔아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럼 주식은 또 빠지는 거고. 대신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국채금리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금리라는 것도 주식보다 훨씬 큰 자금이죠. 제가 미국을 기준으로 보는데, 어느새 이제 4.7%까지 왔죠. 이걸 한, 기간 기준으로 한 25년 정도로 데이터를 놓고 보면 20년 전 2000년도 초반이 한 4.7%까지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너무나 빠른, 국채금리가 대략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한 2%, 3%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3% 밑에 있던 금리가 배가 뛴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아유, 이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뭐 2%에다 5%니까 뭐가 대단한 겁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소수 한 자릿수의 역설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보게 되면 2.5%가 4.7%가 하니까 고작 남짓 2.5%가 움직인 건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금리라 생각을 해봐요. 내가 1억을 대출을 받아서 100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었어요. 근데 금리가 배로 뛰었으니까 200만 원의 이자를 띄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아까 말한 물가 상승이란 건 뭐냐 하면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물가는 곧 여러분들의 임금과 수익과도 상관됩니다. 근데 물가는 따블이 아니죠. 3%에서 5%. 쉽게 말해서 내 월급은 100만 원에서 103만 원 올랐는데 105만 원 올랐는데 물가는 이자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오른 거죠. 그렇게 봤을 경우는 시장에서는 뭘 해야 되는 겁니다. 다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보면 국채금리의 가파른 상승세에 상당히 위축이 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돌고 돌면은 결과적으로 이 채권금리의 하락세는 누가 잡아줄 수가 있느냐?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면 잡아줄 수 있을까요? 물론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가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채권을 팔아서도가 될 수도 있고 채권을 판다는 건 돌고 돌아서 또 채권 안전자산인데 그 안전자산인 채권마저 요새 금값도 많이 떨어졌죠. 그 안전자산인 금값까지 팝니다. 그건 왜 그러냐? 씨가 말라서 그래요. 돈에 대한 어떤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유동성 고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원점으로 돌아오냐 하면은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만 딱 잡히면 돼요. 단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국채금리 상승세를 잡을 수 있고 물가 상승을 진정시킬 수 있고 시장에서 유동성 흡수에 대한 불안감과 주식시장의 폭락, 원자재 시장의 붕괴 그리고 우리들의 멘붕 붕괴까지 잡아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시그널은 그 출발점. 우리가 말하는 숙주라 그러죠. 병이 아프거나 이렇게 몸이 아프면 숙주를 찾아내서 도려내는 거잖아요. 그 숙주는 출발점 돌고 돌게 되면 바로 물가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놓고 보면 물가는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조금 잡힐 것 같은데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가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원자재가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원자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게 원유가 있겠죠. 예, 원유 기름입니다. 이게 국제 유가의 추이인데요. 코로나 때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이 저렇게 물가가 뭐 물론 돈을 많이 풀어서 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국제 유가가 이렇게 배럴당 한 120달러까지 가고 했던 이유는 115달러까지 갔었죠. 그 이유는 두 가지였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미국이 금리 올리고 또 하나가 딱 그 시점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요즘에 거의 말 안 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던 거죠.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나온다고 하고 계속적으로 재정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결정적으로는 그거 자체는 시장에서 낮춰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바라볼 때는 유가의 하락, 유가의 상승은 어느 정도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유가의 안정은 결정적으로 상품 시장의 붕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는 자연스럽게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원자재 단위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 원자재 말고 그러면 다른 이슈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시장을 보다 보면 미국이 고용이 나쁘면 연준이 긴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런 단어가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에 실업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아주 일시적인 겁니다. 실업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해고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제 역발상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오늘 실업자를 많이 빠진다는 거는 또 기존의 근로자라든지 실업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업들이 상황이 나빠서 파이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자발적 실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는 자발적 실업이죠. 전기차 만든다니까 임금 올려달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임금 올려준다는데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말하는 고용이 나빠지면 금리가 내려가고 그건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결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시장은 고용대로 튼튼하고 아까처럼 중국이 마이너스 1%의 금리가 나오면 물가 나오면 시장은 계속적으로 붕괴되는 겁니다. 많은 투자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거 물가가 꺾이면 국채금리가 꺾입니까? 꺾입니다. 그리고 고용이 나빠지거나 제조업 지표 미국 경기가 나쁘면 물가가 꺾입니까? 그렇게 꺾이는 물가는 결정적으로 국채금리의 하락을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증시 관점에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돌고 돌아서 오늘 내용 천천히 잘 보세요. 앞으로 장을 바라보실 때 첫 번째 포인트 물가와 국채금리는
같이 움직이고 국채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유동성 흡수와 주식시장의 붕괴, 채권시장의 붕괴 이런 거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잡히는 그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물가지표의 안정인데 역설적으로 물가지수 자체는 2020년 6월 이후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대치가 연준은 미국은 그 절대치에 집중을 합니다. 사실은 상대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치는 2%라는 절대치가 있는 거고 상대치는 감소하는 속도입니다. 근데 감소하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고 있고 빠르기 때문에 시장은 종국의 시간을 갖고 국채금리는 진정될 것이며 다만 절대치에 대한 각오 때문에 중간 단계 과정은 조금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렸는데 어려울 수 있긴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잘 한번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갈 건데 다음 이야기에서 바로 하는 내용은 바로 금리와 주가, 저가의 동침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